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아비 말 믿어라. 지금은 몰라도 돼. 크면 안다. 울지 마.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아무것도. 도연이 동생의 손을 잡아 자기 외투 주머니 안에 집어넣은 건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그건 인사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도윤아, 손 내놓아. 형, 나 안 추워. 거짓말하지 마. 얼굴이 파래. 도연은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고 도윤은 항상 받는 척 안 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그게 그 둘의 방식이었습니다. 1998년 겨울 전라도의 작은 읍내에는 며칠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마다 눈이 소복이 쌓였고 좁은 골목 사이로 연탄 냄새와 찌개 냄새가 섞여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켜졌고 그 불빛이 눈 위에 노랗게 번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늑하고 조용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한태식의 집은 읍내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에 빨간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직접 심었다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감은 진작에 다 떨어졌지만 나뭇가지 끝에 까치밥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고 두 아이는 그 빨간 감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형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이 깊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금방 대꾸하지 않고 한참 생각한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두고 조숙하다고 했고 동네 어른들은 눈빛이 어른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른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일찍 많은 걸 봐버린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봐도 먼저 웃었고 다친 고양이를 보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급식을 먹다가도 친구가 반찬이 없으면 자기 것을 슬쩍 밀어줬고 그러면서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도윤을 좋아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 동생을 따뜻하게 여긴 건 도윤이 형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두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매일 마당에서 1시간씩 놀았습니다.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었고 눈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면 도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두 아이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이 아직 온전히 자기들 것이었던 마지막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 그보다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병은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울면 동생이 더 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버지 한태식은 본래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읍내 철물점에서 일했고 말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녁이면 밥을 같이 먹었고 아이들이 잠들면 이불을 고쳐 덮어줬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나서 그 과묵함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사라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밥상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이 무겁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은 가끔 아버지 곁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손으로 도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게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온기의 전부였습니다. 그 겨울이 끝날 즈음
아버지는 읍내 시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 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아버지 친구들의 대화 중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는지 도연은 그날 밤 도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알게 되면 무서워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대신 이불 속에서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아직 남아있던 그 빨간 감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까치가 와서 먹기 전에는 저 자리를 지키는 감, 끝까지 버티는 것들에 대해 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오래 생각했습니다.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이미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리를 덮듯이 조용한 것들이 언제나 가장 위험합니다. 최연아가 처음 그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온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2월이 끝나가던 무렵이었고 마당의 눈은 반쯤 녹아 흙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식혜와 약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이를 불러 세우고 말했습니다.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최연아는 두 아이 앞에 무릎을 살짝 굽히며 눈을 맞췄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러웠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에게 이름을 물었고 도연에게는 학교가 재미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고 도연은 짧게 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무언가 살아있는 표정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떡이었고 어떤 날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한 번은 두 아이에게 똑같은 모양의 털모자를 사왔습니다. 도윤은 바로 써보고는 좋다고 했고 도연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었습니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의심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도연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두 아이를 볼 때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언제나 아버지가 보고 있을 때 더 커진다는 것을. 여름이 오기 전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모인 작은 자리였습니다. 두 아이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새엄마라는 존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연은 축하한다는 말을 어른들에게 여러 번 들으면서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해야 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침밥이 생겼고 집이 깔끔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전보다 말을 조금 더 했고 저녁 식탁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알아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버지가 철물점에 나가고 나면 집안에 묘한 공기가 생겼습니다. 최연아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차려도 두 아이 분량이 애매하게 적었고 아이들이 뭔가를 건드리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낸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이불을 덮고 누운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한참 있다가 도윤이 말했습니다. 형, 저 사람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목소리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게 도연에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렇구나 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말을 인정해버리면 도윤이 더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무 말도 없이 도윤은 잠시 있다가 잠들었고 도연은 오래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최연아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가끔 무겁게 가라앉았고 두 아이에게 말을 걸다가 멈추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려다가 삼키는 것처럼 도연은 그 멈춤들을 기억해뒀습니다. 아직 이유를 몰랐지만 그 멈춤들이 언젠가 설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집은 작년과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올해도 까치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걸 보러 마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더 이상 자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지면 장소도 달라진다는 걸 도연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나중에는 무겁게, 저녁 무렵이 되자 골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였고 집 앞 대문 위에도 눈이 소복하게 얹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내일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저녁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밥상에 앉았는데 도윤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최연아는 아버지 옆에서 연신 밥을 권하며 웃었고 두 아이에게는 밥그릇이 비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탁은 늘 그랬듯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잠깐 앉아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최연아는 부엌 쪽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걸 봤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말을 못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배인 두꺼운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도연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은 길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친척 집이라고 했습니다. 읍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거기서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이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작은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몰라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사진 한 장, 여름의 읍내 문방구에서 산 공책 하나, 손때가 묻은 색연필 한 묶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자기 가방을 챙기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도연이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버지가 두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눈길이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차 안에 말은 없었고 와이퍼만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읍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감나무가 있는 집, 학교 가는 골목, 도윤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계단, 모든 것이 눈 속에 묻혀갔습니다.
차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낯선 동네의 낯선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꺼진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벨을 눌렀고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안면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도연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아이를 안으로 들이고 아버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이 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갈 때 도윤이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도윤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와 도윤의 머리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차에 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동안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아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나중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떠난 것 같다고, 집안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 나이 아이들이 워낙 말썽이었다고, 이야기는 번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9살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떠난 게 아니라 놓인 것이었습니다. 눈 속에, 밤 속에,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침묵 속에. 그날 이후 도연은 다시는 눈이 내리는 날 밤에 잠을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와이퍼 소리가 들렸고, 와이퍼 소리가 들리면 차 불빛이 멀어졌고, 불빛이 멀어지면 도윤이 눈 속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두 아이에게 주어진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맡겨진 집은 사흘을 버텼습니다. 정확히는 그 집 사람들이 사흘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방에 들이고 밥을 줬습니다. 그러나 밥의 양이 점점 줄었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그 집 주인은 두 아이에게 오늘 낮에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문을 잠근 채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기다리다가 창문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가방은 챙겼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있는 가방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은 차가웠고 눈은 그쳐 있었지만 길 위에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쪽으로. 얼마나 걸었을까요? 읍내와는 다른 낯선 거리였습니다.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 도윤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얼음판이었습니다. 도연이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짚으며 일어나는데 손바닥에 피가 조금 났습니다. 도연은 자기 소매로 닦아줬습니다. 두 아이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재봉틀 소리, 딱딱하고 일정한 박자로 어딘가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열린 문 하나,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재봉틀 하나, 원단 더미 하나, 실패 여러 개. 그게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바느질에 집중하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것보다 배가 고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니? 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판단하려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손을 보고는 상처부터 닦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약을 꺼내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그 손길에 억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명자는 두 아이를 옆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가 사는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낡은 밥솥, 작은 상, 이불 두 채, 밥을 데워줬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뚝배기가 펄펄 끓는 채로 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도연은 반 이상 먹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뜨거운 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오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이 방 말고 진짜 집. 거기 방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한 방은 아니었지만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요 하고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어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오명자는 그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기 싫어서.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논리도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을 두고 문을 닫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명자의 집은 시장에서 골목 두 개를 돌아 들어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켠에 화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으니 다 말라 있었지만 화분에 흙이 잘 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돌봐온 흔적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화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발이 따뜻한 채로 잠들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잠들었고 도연은 조금 더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낯선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명자는 많은 걸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가게로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다시 밥을 짓는 일상. 요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복. 두 아이는 그 반복 안에서 처음으로 내일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이 있었으니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학교는 다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인근 학교에 두 아이를 등록했고 형편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짧게 답했고 더 이상의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말썽 없이 앉아 있었고 결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 형식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들었던 말, 봤던 것. 공책 위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썼습니다.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오명자 씨가 뭐라고 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날씨는 어땠다. 처음에는 그런 문장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들 사이에 도연 자신의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도연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봤습니다. 누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지, 누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누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말보다 빠르게
표정과 자세와 손짓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싸우면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가운데 서서 양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싸움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윤이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식기도 한다는 걸 도윤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두 아이가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거나 하나로 통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는 새 공책을 사줬습니다. 도윤에게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했습니다. 도윤이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고 어떤 손님이 무슨 원단을 좋아하는지 기억했습니다. 오명자가 어느 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두 아이는 조금씩 세상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읍내보다 큰 도시의 이야기가 들려왔고 텔레비전에서 보지 못했던 세계가 책 속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도서관을 자주 갔습니다. 어떤 날은 문 열 때 가서 문 닫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역사책, 사회책, 법 관련 책, 세상이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웠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상인들, 오명자의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 학교 친구들의 집 사정.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걸 도윤은 점점 더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용서를 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걸 도윤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오명자의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저녁에 무릎을 주물러줬습니다. 도윤이 가게 일을 조금씩 거들었습니다. 오명자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두 아이가 챙기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허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시절 도연의 공책은 세 권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일기보다는 관찰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아직 아무에게도 꺼낸 적 없는 이름 하나가 가끔 등장했습니다. 한태식?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덧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그러나 그 이름 옆에는 언제나 작은 물음표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처럼. 형은 진실을 모았고 동생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거기에 닿게 될 것이라는 것은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이름을 다시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지역 경제 관련 자료를 찾다가 낡은 지역 신문 묶음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전라도 일대의 부동산 거래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태식? 활자는 작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이름이 유독 크게 들어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읍내 일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내용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기사 자체는 짧았고 결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이름이 적힌 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 자료였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지역 신문 아카이브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전라도 일대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전부 복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기사는 총 5건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이름이 3건, 이니셜이나 관련자로 언급된 것이 2건. 도연은 그걸 공책에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읍내 외곽 토지가 수차례 이름을 바꾸며 거래됐고 그 과정에서 서류상 소유자가 여러 번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보기에는 실제 거래와 서류상 거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을 전공하는 도연의 눈에 그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조각이 너무 적었습니다. 도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이야기는 도윤에게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조용히 자료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눈치챘습니다. 형이 요즘 도서관에서 늦게 돌아온다는 것, 공책을 다른 곳에 숨겨둔다는 것, 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것. 도윤은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형이 말할 준비가 됐을 때 말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형의 밥그릇에 반찬을 조용히 더 올려줬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도윤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자료가 쌓이면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재구성한 흐름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한태식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읍내 외곽 토지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던 시절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거래의 규모가 커졌고 관련 인물도 늘었습니다. 최연아가 등장한 시기는 그 흐름이 정점에 달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타이밍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대목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최연아가 단순히 아버지를 이용한 여자인지 아니면 거래 구조 안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 아버지가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두 아이가 집에서 쫓겨난 시점과 그 토지 거래의 마지막 국면이 시간적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은 공책을 덮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 창밖에 가로등이 켜졌고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몰랐을 가능성,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가능성, 그리고 알면서 선택했을 가능성. 3가지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모두 9살짜리 두 아이를 눈 내리는 밤에 낯선 집 앞에 내려놓은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오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릎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읍내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한태식이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명자는 전하기 어려운 말을 전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명자가 이쪽에서 숨소리만 났습니다. 도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통화할 수 있어? 도윤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왜?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말이 생겼어. 형제가 통화한 건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도연은 공책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를 모아온 것,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거래 기록들, 최연아와의 타이밍,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 소식. 도윤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 말하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은 어떻게 하고 싶어?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말한 거야. 도윤이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모르겠다고 한 건 처음이야 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집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몸도, 오래 숨겨진 기록들도, 두 아이가 쌓아온 침묵도, 무너지는 것들은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도 들었습니다. 결정은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졸업 이후 도연이 서울에서 일을 시작하고 도윤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일상이 생겼고 앞을 보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아래에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울에서 주로 문서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조사 업무를 맡았는데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으니 일은 잘 맞았습니다. 다만 하루 일이 끝나고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낡은 공책을 볼 때마다 도연은 미완성된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공책 안에는 아직 결론이 없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달랐습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는 일을 했고 그 안에서 충분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생각에 여백이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을 듣다 보면 자기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가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도윤은 그들 앞에서 언제나 잘 들었지만 혼자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오래 창밖을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명자가 무릎 수술을 받은 건 그의 봄이었습니다. 도연과 도윤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됐고 회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일주일씩 교대로 곁에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아프면서도 두 사람이 왔다는 게 좋은 건지 미안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고 도윤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간 동안 오명자의 집 주변을 자주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 재봉틀 소리가 나던 그 좁은 가게 앞, 도윤이 넘어졌던 얼음판이 있던 골목. 겨울이 아니라 봄이었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지만 걸어가면서 기억이 발걸음처럼 따라왔습니다. 도연은 그 기억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그렇다고 붙들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도윤은 창밖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하고 물었습니다. 재촉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유가 궁금한 물음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뜻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끝을 봐야 하니까. 그 말을 도연은 오랫동안 가슴속에서 다듬어 온 것 같았습니다. 거칠지 않고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주변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떠오른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모으면서
도연이 알게 된 건 진실이 복수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있지만 진실은 이해해야 끝이 납니다. 도연이 원하는 건 이해였습니다. 화해인지 확인인지 그것도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그 집 앞에 다시 서보는 것,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야. 도윤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봄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도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기를 정했습니다. 아버지 집 제삿날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이라면 아버지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다 그래도 명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미리 계획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날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걸 보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였지만 도윤은 굳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기 전날 밤 도연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어릴 때 쓴 글씨, 점점 단정해지는 문장들, 신문 기사 사이에 끼워둔 메모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손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연은 짧게 썼습니다. 내일 간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글자가 오랫동안 준비한 모든 것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9살의 두 아이가 눈 속에서 멀어지는 차 불빛을 바라보던 그날로부터 그 사이에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전히 형제였지만 이제는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은 떠나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읍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마을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억 속의 골목보다 폭이 좁아 보였고 아이 눈에 크게 보이던 건물들이 실제로는 낮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편의점이 생겼고 예전에 문방구가 있던 자리에는 부동산 사무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잠시 멈췄다가 걸음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읍내 끝자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무 대문의 빨간 페인트는 더 많이 벗겨졌고 마당의 감나무는 가지가 전보다 굵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9살 때의 기억이 층층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나무를 보면 어머니 생각을 했다는 것, 그 기억이 몸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것. 도윤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벨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무가 낡아 소리가 탁하게 났습니다. 안에서 잠시 인기척이 없다가 슬리퍼 끄는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식은 늙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도연은 그 당연함이 마음을 찌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어깨가 안으로 굽었습니다. 눈이 침침한지 두 사람을 보면서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말 너희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하나를 꺼내는데 온 힘이 들어간 것처럼 말이 끝나고 한태식은 문틀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봤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두꺼운 손이었지만 지금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눈 내리던 밤
멀어지는 차 불빛, 눈 속에 서 있던 두 아이. 도윤은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딱 세 글자로 압축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른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거실에 약봉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부엌 개수대에 그릇이 며칠치는 돼 보이게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최연아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었는지는 묻지 않아도 분위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방이었던 쪽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보다 사진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려지고 사진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도연은 그때 새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찻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려 찬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한태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입장권 같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셋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자신 없었습니다. 도연이 약봉지를 보고 무슨 약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혈압약이라고 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아늑함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벽지 문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각도, 마루가 삐걱이는 소리,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느끼면서 이 집이 한때 자기 집이었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도연은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연이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두려운 듯한 자세였습니다. 도연은 공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료를 모았다는 것, 거래 기록들을 봤다는 것, 타이밍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설명해주지 않았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창문 밖에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형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도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는 드라마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안아주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처럼 아주 천천히 아버지가 말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바로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 수 있냐고. 도연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방을 청소해 놓았습니다. 개수대의 그릇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식의 준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아프던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가게를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힘든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 부동산 거래 쪽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서류 처리에 이름을 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됐고 두 번이 관계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류에 이름이 여러 번 올라 있었습니다. 빠져나오는 것보다 묶여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협박인지 조언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최연아는 그 거래 관계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서 비볐습니다. 그러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건 최연아가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멀리 보내는 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데려올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다음 말이 시작되기까지 긴 침묵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말이 얼마나 작게 들릴지 알면서도 말해야 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은 겁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찾았다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이들이 오명자라는 사람과 산다는 것도 알았다고. 그리고 멀리서 한 번 봤다고. 잘 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왜 오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왜 그냥 돌아갔냐고. 목소리에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무서웠다고. 아이들이 오지 말라고 할까봐. 아이들이 아비를 원망할까봐. 그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비가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연도 도윤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공채간의 자료들을 생각했습니다. 거래 기록, 날짜들, 이름들. 그것들이 설명해 주는 건 사건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건 구조 안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틀린 선택들, 나쁜 판단들. 그러나 그 안에 아이들을 걱정했다는 감정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게 용서의 이유가 되는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시작은 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도연은 자기 안의 것들을 오래 살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밤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다시 채워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것이 도윤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도연이 말로 마음을 정리했다면 도윤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실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완전히 옳고 누가 완전히 그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들, 두려움들, 침묵들이 1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감사라고 불러야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늦은 오후의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그 빛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따로 흘러왔던 시간이 같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겹쳐졌습니다. 오명자가 그 집에 온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도연과 도윤이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오명자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집이었지만 낯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태식은 마당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오명자가 들어오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명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들을 놓쳤고 한 사람은 아이들을 받아줬습니다. 그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컸어요. 둘 다. 한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지만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오명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도윤이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손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간을 봐주고 도연이 상을 차렸습니다. 한태식은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를 하려다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다가 도연이 국 좀 가져다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발을 뗐습니다. 밥상에 넷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 도윤이 오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감나무 보셨어요? 오명자가 마당 쪽을 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형이 저 나무 보면서 어머니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직접 말한 적은 없었는데 도연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도윤아 하고 불렀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오명자도 웃었습니다. 한태식은 웃지 않았지만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명자와 한태식이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도연과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나란히 앉아 감나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어야 할 자리에 이제야 앉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오명자는 그 집에 가끔 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이나 도윤이 데리고 올 때였고 나중에는 혼자 왔습니다. 한태식도 시장 쪽으로 나가는 날이면 오명자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는 길에 들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도연도 도윤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무렵 자신의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9살 때의 기록부터 신문 기사들, 자료들, 그리고 지금까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 공책들 안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공책 맨 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집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도윤이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결론이야.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했습니다. 집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벽과 지붕이 집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밤 냄새, 누군가 부르는 이름, 같이 앉아 있는 시간. 그것들이 쌓여야 집이 됐습니다. 두 아이가 어린 때 살던 그 집도, 오명자의 낡은 집도, 지금의 시간도, 장소가 집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마당의 눈은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까치밥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새가 먹어버렸거나 바람에 떨어졌거나 그래도 나무는 거기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다시 잎이 나고 가을이 오면 다시 감이 달릴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을 건너가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도연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흙 냄새, 물 냄새, 어디선가 나는 밤 냄새. 도윤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마당을 봤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